어두운 그림자. FBI 행동과학부 인간의 일탈 행동과 범죄자의 어두운 본능 1. 이 이야기는 FBI가 수사한 사건을 기초로 한 영상입니다. 반드시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며 최근 한국에서도 흉악한 범죄와 사이코패스에 의한 예전에 없었던 인간의 본성을 잃은 잔인한 범죄를 소개함으로써 선량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남녀관계에서 오는 증오범죄, 금전관계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 사이비 종교관에서 오는 집단살인사건, 그 외에 정신적 장애와 변태성욕자들이 벌이는 가공할 범죄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크다란 위협입니다. 지금 저는 전직 FBI 로이 헤이즈로드, 스티븐 지 미초드가 쓴 다크 드림즈를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94년 1월 1일 은퇴할 때까지 16년 동안 미국 연방수사국 행동과학부 페더럴 뷰로 오브 인베스터게이션에서 충격적인 범죄 수사를 한 두 사람의 경험담을 쓴 책으로 수사관이나 프로파일러에게 수사의 도움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사례를 들어 범죄의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안전한 일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범죄가 극단적이고 잔악한 폭력을 동반하며 기이한 유형으로 사이코 범죄에 이르기까지 범죄가 점점 더 자주 더 사악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편의 영상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단 한 건이라도 예방된다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영상으로는 부적합한 용어가 있어 가능한 순화된 언어로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들은 첫 페이지부터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14살짜리 소녀가 남자친구와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납치되었다. 납치범은 남자를 죽인 다음 소녀를 포로로 삼았다. 납치범은 소녀를 고문하고 쇠사슬로 묶고 짙은 화장에 도발적인 복장을 입혀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게 하기도 했다. 며칠 후 그는 쇠줄로 만든 고리로 소녀를 교살한 후 버려진 헛간 2층에 사체를 유기했다. 두 번째, 체포 전과나 정신병력이 없는 21세 여성이 자신의 일터인 장례식장에서 한 남성 시체에 감정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 그가 매장된 후 여성은 고인을 떠올리고 슬퍼하며 점점 광기를 보였고 동료들이 그녀의 행동에 불만을 표시하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3년 뒤 또 다른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그녀는 한 시체에서 다시 낭만적인 관심을 품게 되었다. 이번에는 기이한 욕망의 대상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방부 처리를 한 시체를 외딴 곳으로 옮겨 시체와 단둘이 사흘을 보냈다. 그녀는 두 사건에 관한 긴 자필 진술서에서 자신이 두 번째로 사랑한 시체를 어루만졌으며 사체가 자신을 껴안고 어루만지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7세, 9세, 10세의 세 남자아이가 같이 놀던 여자 아이를 외딴 건물로 데려가 억지로 옷을 벗긴 후 자신들에게 구강 성교를 하도록 강요했다. 아이들은 여자아이의 성기와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그런 사실을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후 소녀를 풀어주었다. 세 남자아이는 그 후 또 다른 여자아이에게 범행을 저지른 다음 신원이 밝혀져 체포되었다. 이야기의 초반에 위와 같이 세 종류의 범죄를 올리면서 우리에게는 무서운 긴장을 예고합니다. 그러면 저는 FBI 행동과학부에 하는 일이 궁금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과학부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양들의 침묵 같은 책과 영화에서 그려진 특수요원에 가공할 만한 절제력과 굳건한 책임감 그리고 프로파일링 수사 등을 연상한다. 양들의 침묵의 여주인공인 특수요원 클라리스 스털링과 숙적 한니발 렉터 박사는 실제로는 우울하고 괴로울 때가 더 많은 우리 FBI의 수사 현실을 허리우드 특유의 황홀한 매력으로 포장해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범죄 현장에서의 수사관들은 낭만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는 이따금 세인의 주목을 받는 연쇄살인 사건, 수사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유명한 피고인, 재판에서 증언을 하는 것 외에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일들도 많다. 1972년 행동과학부가 처음 개설된 이후 행동과학부 요원들은 일탈 범죄 연구와 강의,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한 종결되지 않은 여러 사건 수사에 매달려왔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워갔다. 이 책에서 나는 이전에는 연구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던 여러 일탈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나는 위험한 자기성애부터 성적 가학증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다양한 일탈 행동들을 수사하면서 이전에는 존재하리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어두운 본능과 직면했다. 내가 접한 가장 끔찍한 살인은 한 소녀가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목이 졸린 채 발견된 사건이었다. 아이는 어느 날 저녁 불과 15m 떨어진 이웃집까지 걸어가던 도중 사라졌고 몇 시간 후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소녀의 직접 사인은 강간 후 폭행으로 밝혀졌다. 내가 아는 한 이 범죄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남성이 집과 차고 차 주변에서 유서 27장을 뿌려둔 채 목을 매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또 가장 놀라운 사건은 어떤 여성이 커다란 식칼로 자기 팔을 어깨 부분에서 거의 잘라내다시피 하여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나는 여러 사건을 조사하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인간이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무한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인간이 성적 자극을 느끼는 요인이 무한하다는 사실이다. 폭력적인 성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유일한 논리는 대개 그들 내면에 있다. 일탈 행동을 하는 이유는 범죄자 자신밖에 모른다. 우리가 많은 범죄에서 어떤 유형이나 공통 요소를 찾을 수는 있지만 다른 범죄자와 정확히 똑같은 방법을 쓰는 범죄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어두운 마음의 어둠은 정말로 무한하다. 범죄에서 성적 요소가 항상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 미묘해서 전문가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성적 동기 말고도 설명할 수 없는 범죄도 있다. 저자는 한 예를 말합니다. 한 번은 나이 많은 여성에 대한 강도, 살해죄로 기소된 사람의 변호를 맡은 관선 변호사를 위해서 일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자기 침대 발치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검시관에 따르면 피해자는 얼굴을 2번 강하게 가격당해 실신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졌다. 사인은 가슴에 난 2개의 자상이었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은 무릎 위까지 내려와 있었다. 강제 침입이나 저항의 흔적은 없었고 문과 창문은 모두 잘 잠겨 있었다. 신용카드 몇 장이든 지갑이 없어졌지만 범인은 $20,000를 호가하는 장신구와 옆방에 잠기지 않는 사무실용 금고에 들어있던 $40,000가 넘는 유가증권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얼마 후 피고가 피해자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고 있는 모습이 ATM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그는 체포된 후 우범지대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카드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나 역시 피고의 진술이 별로 그럴듯하지 않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의 말을 믿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용의자는 ATM 앞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다가 감시 카메라에 찍힐 만큼 어리석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이 모자란 범죄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하고도 아무런 물리적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똑똑하고 용의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침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상대가 미처 방어를 하기도 전에 얼굴을 가격하고 칼로 2번 찔렀다는 뜻이다. 나는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 피고가 그 정도로 용의주도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잠겨있지 않았던 금고를 뒤져서 보석과 증권을 훔쳤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꾸며진 범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이 그녀를 죽인 후 사건에 성적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다. 나는 내가 범인이라도 훔친 현금 카드를 일부러 우범지대에 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범인이라도 훔친 현금 카드를 일부러 우범지대에 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불황자든 주워서 쓸 테니 말이다. 내가 직접 증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관선 변호사는 변론을 할 때 내가 말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피고에게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치밀함이 부족하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했다. 결국 이 사건은 공식적인 미결 사건으로 남았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미국 FBI 행동과학부는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연구하여 수사에 적용합니다. FBI 내 국립범죄분석센터에
일부로 운영되며 연쇄살인, 성범죄, 유괴, 테러 등 강력 범죄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동과학부의 주요 역할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파일링,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범인을 특정하며 범죄 유형을 연구하여 행동, 유형을 분류합니다. 둘째, 범죄 분석, 범죄 현장의 증거와 범행 수법을 바탕으로 범인의 특성과 동기를 파악하며 지역 및 국가 차원의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범죄 패턴을 연구합니다. 셋째, 수사 지원, 현장에서 활동하는 FBI 및 지방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 수사 지원하며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여 협상 전략을 수립하거나 거짓말 탐지 조사를 지원합니다. 넷째, 범죄 예방 연구, 범죄자 인터뷰 및 과거 사건 분석을 통해 범죄 예방 방안을 연구하며 특정 유형의 범죄의 예방책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훈련 및 교육, FBI 요원, 지방 경찰, 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 심리 및 행동을 분석하여 교육 제공하며 행동과학을 활용한 수사 기법을 가르치며 법 집행기관과 협력합니다. 1972년에 FBI 행동과학부가 설립되어 FBI 내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부서로 연쇄살인과 같은 미해결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파일링 기법과 범죄 심리 분석은 오늘날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사기관에서도 참고하는 방법론으로 되고 있습니다. FBI 하면 날카로운 눈매의 수사관이 총을 들고 흉악범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연상하지만 이처럼 행동과학부라는 부서에서는 과학적 심리 분석으로 든든한 뒷받침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FBI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파트. 행동과학부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과 현대사회의 이상한 범죄 심죄 심리를 알게 됨으로써 범죄로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그러면 맛보기로 제1화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